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뉴요커 라임입니다. 지난 7장 두 번째 낭독 시간에서는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호텔 여직원이 호텔에서 겪었던 다소 섬뜩하고 무서웠던 일에 대한 경험담이 펼쳐졌습니다. 이 여직원이 주인공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은 이 주인공이 어떤 호텔의 과거에 대해서 일말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혹은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주인공은 과거 이루카 호텔에서 이 키키라는 여성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런 사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직 이 호텔 여직원에게 함구를 합니다.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주인공이 과거 이루카 호텔에서 겪었던 경험, 그리고 이 여직원이 현재 새롭게 변화된 이루카 호텔에서 겪은 경험, 그것의 어떤 접점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7장 세 번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돌연 할 말을 잃었다. 먼 곳에서 누군가 전화코드를 잡아 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위스키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모르겠는데 하고 말했다. 제대로 말할 수가 없군. 하지만 그런 일이란 분명 있어. 그러니까 믿지. 다른 누가 믿지 않더라도 나는 아가씨가 하는 말을 믿어. 거짓이 아니야. 그녀는 얼굴을 들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까지의 미소와는 좀 느낌이 다른 미소였다. 개인적인 미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녀는 이야기를 다 했다는 데서 좀 느긋해졌던 것이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잘은 모르겠지만 기분이 안정되는 것만 같아요. 전 굉장히 사람을 가리는 편이라서 초면의 사람과는 그다지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는데 선생님과는 별 저항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건 우리들 두 사람 사이엔 어딘가 모르게 통하는 데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 하고 나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그녀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크게 한숨을 쉬었을 뿐이다. 하지만 나쁜 느낌을 주는 한숨은 아니었다. 다만 단순히 호흡을 조정했을 뿐이었다. 좀 먹지 않을래요? 갑자기 배가 고파오는 것 같아요. 나는 어딘가로 제대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가지 않겠느냐고 권해보았지만 그녀는 여기서 가볍게 먹는 정도로 하자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웨이터를 불러 피자와 샐러드를 주문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녀가 호텔에서 하는 일이며 삿포로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그녀는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23이었다. 고교를 나와 호텔의 종업원 교육을 하는 전문학교에서 2년간 공부한 다음 도쿄의 호텔에서 2년간 일하고 그 다음에 돌핀 호텔의 모집 광고에 응모해서 채용되어 삿포로에 오게 되었던 것이다. 삿포로로 오는 것은 그녀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양친이 아사히카와 근처에서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교적 괜찮은 여관이에요.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럼 여기서 당신은 견습이랄까 수습이랄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셈이겠군. 가업을 생계하기 위한? 하고 나는 물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또 안경테로 손을 가져갔다. 승계한다느니 그런 앞날의 일까진 전혀 생각지 않고 있어요. 아직은. 저는 다만 단순한 게 좋은 거예요. 호텔에서 일하는 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고 묵고 가버리고 그러는 게 그런 속에 있으면 아주 마음이 놓여요. 안심이 돼요. 어릴 적부터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익숙해 있는 거겠죠. 과연 하고 나는 말했다. 어째서 과연이에요? 프런트에 서 있으면 아가씨는 어쩐지 호텔의 요정처럼 보여. 호텔의 요정? 하고 그녀는 웃었다. 멋진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멋지겠어요. 아가씨 같으면 노력하면 될 수가 있지. 하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호텔엔 아무도 머물지 않아. 그래도 좋아? 다들 왔다간 그저 지나쳐갈 뿐인데. 그렇군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무엇이건 머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어째서 그럴까? 겁이 많아서 그럴까?
다들 왔다간 가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그래서 안도하거든요. 이상하죠, 그런 거? 보통의 여자아이란 그런 식으로 생각지 않겠죠? 보통의 여자아이들은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지만 전 안 그래요. 어째서 그럴까? 모르겠어요. 아가씨는 이상하지 않아 하고 나는 말했다.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을 뿐이야. 그녀는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런 걸 선생님이 알아요? 어떻게 알까? 하고 나는 말했다. 그래도 좋으니 듣고 싶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래서 나는 내 이야기를 조금만 했다. 34이고 이혼 경험이 있고 여기저기 글을 쓰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스바루 중고차를 타고 있다. 중고차라지만 카스테레오와 에어컨디셔너가 달려있다. 자기소개, 객관적 사실. 하지만 그녀는 좀 더 내가 하는 일의 내용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숨길 필요도 없고 해서 나는 말해주었다. 최초에 했던 여배우 인터뷰 이야기와 하코다테의 음식점 취재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일이란 아주 재미날 것 같아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재미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지. 글 쓰는 일 자체는 별로 고통스럽진 않아. 글 쓰는 건 싫지 않거든. 쓰고 있으면 긴장이 느슨해지지. 하지만 쓰고 있는 내용은 제로인 거야. 아무런 의미도 없어. 예를 들면 어떤 데가? 예를 들면 하루에 15곳이나 레스토랑이며 요리점을 돌고 내놓는 요리를 한 입씩 먹어보고 나머지는 전부 남겨놓는 일. 그런 것이 어딘가 결정적으로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해. 하지만 전부를 다 먹을 순 없잖아요? 물론 그럴 순 없지. 그런 짓을 하면 사흘이면 죽어버려. 다들 나를 바보인 줄 알지. 그런 짓을 하고 죽어도 아무도 동정하지 않아. 그럼 하는 수가 없지 하고 나는 되풀이 말했다. 그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제설 작업 같은 거야. 하는 수 없으니까 하고 있는 거야. 재미나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제설 작업 하고 그녀는 말했다. 문화적 제설 작업 하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이혼에 관해 알고 싶어 했다. 내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한 건 아니야. 그녀 쪽에서 어느 날 돌연 나가버린 거야. 남자와 함께. 상처받았어요? 그런 처지에 서게 되면 보통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소 상처를 받게 되겠지. 그녀는 테이블에 턱을 괴고 내 눈을 보았다. 미안해요. 묘한 질문을 해서. 하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상처를 받는지 제대로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상처를 받는 걸까? 키스 헤링의 배지를 코트에 다는 것처럼 되지. 그녀는 웃었다. 그것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하고 나는 말했다. 그런 건 만성화된다고. 일상생활에 함몰해서 어느 것이 상처인지 알 수 없게 돼버리는 거야.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지. 상처라는 건 그런 거야. 이거다 하고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건 대수로운 상처는 아니야.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잘 알아요. 그래?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저 역시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았어요. 꽤나. 하고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이럭저럭 하다가 결국 도쿄의 호텔도 그만뒀어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고통스러웠고. 나란 사람은 어떤 종류의 일은 제대로 남처럼 처리하지 못하거든요. 하고 나는 말했다. 지금도 상처를 입고 있어요.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때때로 문득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녀는 다시 반지를 뺐다가 다시 제자리에 끼웠다. 그러고 나서 블러디 메리를 마시고 안경을 만졌다. 그리고서 방긋 웃었다. 우리는 제법 술을 마셨다. 몇 잔을 주문했는지 모를 만큼 시계는 벌써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보고 내일 아침은 일찍 나가야 하니까 이젠 가겠다고 했다. 집까지 택시로 보내주겠다고 나는 말했다. 그녀의 아파트는 차를 타면 10분쯤 되는 곳에 있었다. 내가 술값을 치렀다. 밖으로 나서니 아직 눈발이 희끗희끗 흩날리고 있었다. 대단한 눈은 아니지만 길바닥은 얼어붙어서 미끌미끌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히 어깨를 끼고 택시 타는 데까지 걸었다. 그녀는 좀 취해서 휘청거렸다. 저 말이지, 그 토지 매수의 말썽에 관해서 기사를 쓴 주간지 말인데, 하고 나는 문득 생각이 나서 말했다. 그 주간지 이름은 기억하고 있나? 그리고 대강의 발매 날짜와. 그녀는 그 주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신문사 계열의 주간지였다. 아마 지난해 가을이었던가?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우리는 눈이 희끗희끗 내리는 속에서 5분가량 택시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내 팔을 줄곧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긴장을 풀고 있었다. 이렇게 한가로이 지낸 건 오랜만이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 역시 그렇게 한가로이 지낸 건 오랜만이었다. 우리들 두 사람 사이엔 무엇인지 상통하는 데가 있어. 하고 나는 새삼스레 생각했다. 바로 그렇기에 만났을 때부터 첫눈에 그녀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택시 안에서 우리는 별 거리낄 것 없는 잡담들을 했다. 눈이라든가 추위라든가 그녀의 근무 시간이라든가 도쿄라든가 그런 것들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후 그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고민했다. 이제 한 번만 밀어붙이면 그녀와 함께 잘 수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 것은 그저 아는 것이다. 그녀가 나와 함께 자고 싶어 하는지 어떤지 그것까지는 물론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나와 자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그런 건 눈매나 호흡이나 말투나 손놀림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로서도 물론 그녀와 자고 싶었다. 자도 성가시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와서는 가버릴 뿐인 것이다. 그녀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로선 결심이 서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그녀와 함께 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머리의 한 구석에서 아무래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나보다 10살 아래이고 어딘지 불안정하고 게다가 어지간히 술에 취해서 다리가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런 건 표를 해놓은 카드로 트럼프 게임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정당한 게 아니다. 하지만 섹스의 영역에서 공정이라는 게 얼마만큼의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고 나는 자문해 보았다. 섹스에서 공정성을 구한다면 어째서 차라리 선태류로나 되지 않느냐 그러는 게 이야기가 간단하지 않은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것도 정론이었다. 나는 그 두 가치관 사이에서 한동안 고민하고 있었는데 택시가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하기 조금 전에 그녀가 아주 시원스럽게 그 갈등을 해소해 주었다. 저 여동생하고 둘이서 살고 있어요. 하고 그녀가 내게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이상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자 나는 다소 안도했다. 택시가 아파트 앞에 머물자 그녀는 미안하지만 무서우니 문 앞까지 바래다 주지 않겠느냐고 나에게 말했다. 밤이 늦어지면 때때로 복도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수가 있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운전수에게 5분이면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그녀의 팔을 잡고 입구까지 얼어붙은 길을 걸었다. 그로부터 우리는 계단을 3층까지 올라갔다. 쓸데없는 물건이 붙어있지 않은 단순한 철근주 아파트였다. 306이라는 번호가 붙은 문 앞까지 오자 그녀는 백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키를 찾아내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어딘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마워요, 즐거웠어요 하고 말했다. 나도 즐거웠어 하고 나는 말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키를 다시 백 속에 집어넣었다. 자물쇠가 열리는 짤깍하는 메마른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그리고 그녀는 내 얼굴을 물끄러미 보았다. 흙판에 휘어진 기하 문제를 물끄러미 보고 있는 그런 눈매였다. 그녀는 망설이고 있었다. 그녀는 당혹해하고 있었다. 나에게 제대로 안녕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나는 벽에다 손을 짚고 그녀가 무엇인가 결심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좀처럼 결심이 서지 않는 것 같았다. 잘 자요, 여동생도 하고 나는 말했다. 그녀는 4초나 5초 동안 입술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 여동생과 살고 있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하고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혼자 살고 있어요. 알고 있어. 하고 나는 말했다. 그녀는 서서히 낯을 붉혔다. 어떻게 그걸 알죠?
어째서일까? 그저 알게 되지 하고 나는 말했다. 선생님 나쁜 사람이군요 하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군. 그럴지도 모르지 하고 나는 말했다. 하지만 처음에 말해둔 것처럼 남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지. 무슨 허점을 이용하거나 하지는 않아. 그러니 무슨 거짓말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녀는 얼마 동안 망설이고 있더니 이윽고 체념한 듯이 웃었다. 그렇군요. 거짓말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었겠네요. 하지만 하고 나는 말했다. 하지만 아주 자연스레 거짓말을 했어요. 저도 제 나름으로 상처를 받았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요. 나 역시 상처받고 있어. 키스에링의 배지조차 가슴에 달고 있어. 그녀는 웃었다. 안으로 좀 들어와 차라도 마시고 갈래요? 좀 더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 나도 아가씨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오늘은 돌아가겠어. 왠지 모르지만 오늘은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가씨와 나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째서일까? 그녀는 간판에 작은 글씨를 읽을 때와 같은 눈매로 물끄러미 나를 보고 있었다.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 하고 나는 말했다. 이야기할 것이 많을 땐 조금씩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해. 어쩌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녀는 내가 한 말에 대해 좀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기를 단념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하고 나는 그녀를 불러 세웠다. 문이 15cm가량 열리고 그녀가 얼굴을 보였다. 다시 가까운 날에 아가씨를 불러도 괜찮을까? 하고 나는 물었다. 그녀는 문에 손을 댄 채 깊숙이 숨을 들이쉬었다. 아마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다시 문이 닫혔다. 택시 운전수는 무료한 듯 신문을 펼쳐 읽고 있었다. 내가 혼자서 자리에 돌아와 호텔 이름을 말하자 그는 깜짝 놀란 것 같았다. 정말 돌아가는 겁니까? 하고 그는 말했다. 필경 이젠 됐으니 가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요. 분위기상으로. 보통은 되게 그렇게 되기가 10중 8구거든요. 그럴 테지 하고 나는 동의했다. 오랫동안 이런 직업을 갖다 보니 되게 육감은 틀리지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하다 보면 틀리는 수도 있죠. 확률적으로. 그야 그렇지만 하고 운전수는 약간 미심쩍은 듯한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손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고 나는 말했다. 그렇게 나는 이상해져 있는 것일까? 방에 돌아와 세수를 하고 이를 닦았다. 이를 닦으면서 좀 후회했지만 결국 그대로 깊이 잠들고 말았다. 나의 후회는 대체로 언제나 그다지 오래 계속되지는 않는 것이다. 아침에 우선 나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방의 계약을 3일 연장했다. 문제가 없었다. 어차피 지금 계절은 성수기가 아니다. 그렇게 붐비지는 않았다. 그러고 나서 신문을 사가지고 호텔 가까이의 던킨 도너츠 하우스에 들어가 플레인 머핀을 2개 먹고 커다란 컵에 커피를 2잔 마셨다. 호텔의 아침 식사란 하루만 지나도 실증이 난다. 던킨 도너츠가 제일이다. 값이 싸고 커피도 더 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택시를 잡아타고 도서관으로 갔다. 삿포로에서 제일 큰 도서관으로 가달라고 했더니 어김없이 데려다 주었다. 도서관에서 나는 그녀가 알려준 주간지의 백넘버를 찾아보았다. 돌핀 호텔에 기사가 나와 있는 건 10월 20일호였다. 나는 그 부분에 카피를 떠가지고 근처 다방으로 들어가 커피를 마시면서 진득히 앉아 그것을 읽어보았다. 난삽한 기사였다. 제대로 이해하기까지는 몇 번이고 고쳐 읽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기자는 알기 쉽게 쓰려고 한껏 노력한 듯 했지만 그 노력도 사태의 복잡성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다. 하지만 꼼꼼히 읽으면 그런대로 대략의 윤곽은 알 수 있었다. 기사의 타이틀은 삿포로의 토지 의혹, 검은 손이 농간하는 도시 재개발이라고 되어 있었다. 하늘에서 찍은
완성을 목전에 둔 돌핀 호텔의 사진도 실려 있었다. 요약하면 이런 줄거리였다. 우선 첫째로 삿포로시 일부에서 대규모의 토지 매점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 2년 동안의 수면 밑에서 토지의 명의가 이상하게 움직였다. 땅값이 의미도 없이 뛰어올랐다. 기자가 그런 정보를 얻고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를 해보니 토지는 여러 회사에 의해 매입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명의만 있는 유령 회사다. 회사 등록도 돼 있고 세금도 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사무실도 없고 사원도 없다. 그리고 유령 회사에 연결돼 있었다. 실로 교묘하게 명의상 토지 전매가 행해지고 있었다. 2천만 엔에 팔린 토지가 6천만 엔으로 전매되고 그것이 2억 엔에 팔려나갔다. 여러가지 유령 회사의 미로를 하나하나 끈질기게 더듬어 갔더니 그 행방은 하나였다. 비산업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취급하는 회사였다. 이것은 싫지 않은 회사였다. 아카사카에 커다랗고 패셔너블한 본사 빌딩을 갖고 있다. 그 비산업은 공공연하게는 아니지만 A그룹이라는 복합체에 연결돼 있었다. 철도며 호텔 체인이며 영화 회사며 식료품 체인이며 백화점이며 잡지, 크레딧 금융에서 손해보험까지를 산하에 수용한 거대 기업이었다. 거기에 A그룹은 전기에도 거대한 파이프를 갖고 있었다. 기자는 계속 그 끝까지 추궁했다. 그러자 좀 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비산업이 매점하고 있던 지역은 삿포로시가 재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던 토지였던 것이다. 지하철 건설이며 청사 이전이며 그러한 공공투자가 그 지역에 시행되기로 돼 있었다. 그 자금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나오게 돼 있었다. 정부와 홋카이도와 삿포로시가 타협해서 재개발 계획을 짜고 최종 결정에 이르렀다. 장소며 규모며 예산 등등.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 결정한 지역의 토지는 요 몇 년간에 누군가의 손에 단단히 매점되어 있었다. 정보가 A그룹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그리하여 계획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이전부터 토지의 매점이 지하 깊숙이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즉, 그 최종적인 결정은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결정돼 있었던 것이다. 그 매점의 천병이 돌핀 호텔이었다. 우선 돌핀 호텔이 1등지를 확보했다. 그 거대 호텔이 A그룹의 헤드쿼터의 역할을 맡아 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그 지역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사람의 눈을 끌고 사람의 흐름을 바꾸고 그 지역의 변모의 상징이 되었다. 모든 것은 면밀한 계획하에 진행되었다. 그것이 고도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가장 거액의 자본을 투자하는 자가 가장 유효한 정보를 입수하며 가장 유효한 이익을 얻게끔 된다. 누가 나쁘다는 건 아니다. 자본 투자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내포한 행위인 것이다. 자본 투자를 하는 자는 그 투자액에 상응한 유효성을 요구하게 된다.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타이어를 발로 걷어차고 엔진을 살펴보고 하듯이 1천억의 자본을 투하하는 자는 그 투하의 유효성을 세세히 검토하는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조작도 하는 것이다. 그 세계에선 공정성 따위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지기에는 투자 자본의 액수가 너무 큰 것이다. 강압적인 일도 한다. 가령 토지 매수에 응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자. 예전부터 장사를 하고 있던 신발 가게가 매수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서인지 해결사 같은 자들이 나타난다. 거대 기업이라는 건 제법 그런 루트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회사는 정치가로부터 소설가, 락싱어, 폭력배에 이르기까지 입김이 들어간 자들을 일단 전부 거느리고 있다. 일본도를 휴대한 해결사 패거리가 들이닥친다. 경찰도 그러한 사건에는 그렇게 열심히 손을 쓰려 하지 않는다. 경찰의 제1위까지 이야기는 이미 통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부패랄 것도 아니다. 시스템인 것이다. 그것이 자본 투자란 것이다. 물론 예전부터 많건 적건 그런 일은 있었다. 예전과 다른 점은 그 자본의 그물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치밀해지고 강해졌다는 사실이다. 거대 컴퓨터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하여 세계에 존재하는 온갖 사물과 사상이 그 그물 속에 고스란히 수용되어 있다. 집약과 세분화에 의해 자본이라는 것은 일종의 개념으로까지 승화되어 있다. 그것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종교적 행위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자본이 갖는 다이내미즘을 숭상했다. 그 신화성을 숭상한다.
도쿄의 땅값을 숭상했으며 번쩍거리는 포르쉐가 상징하는 것을 숭상했다. 그것 이외에는 이 세계에는 이미 신화 따위가 남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고도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었다.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우리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었다. 선악이라는 기준도 세분화되었다. 궤변론적인 것이었다. 선 가운데에서도 유행을 좇는 선과 유행을 좇지 않는 선이 있다. 악 가운데에도 유행을 좇는 악과 유행을 좇지 않는 악이 있었다. 유행을 좇는 선 가운데에도 정연한 것과 헐렁한 것이 있고 최신 유행에 정통한 것과 속물근성인 것이 있었다. 짝짓기도 즐길 수 있었다. 미소니의 스웨터에 투르살리의 팬티를 걸치고 폴리니의 구두를 신는 것처럼 복잡한 스타일을 즐길 수가 있었다. 그러한 세계에서 철학은 자꾸자꾸 경영이론을 닮아갔다. 철학은 시대의 다이내미즘에 근접하는 것이다. 당시엔 그렇게 생각지 않았지만 1969년의 세계는 아직 단순했다. 기동대원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은 자기 의사표명을 다 할 수가 있었다. 그런대로 좋은 시절이었다. 궤변론적인 철학 밑에서 도대체 누가 경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자진해서 최루 갓을 뒤집어 쓴단 말인가? 그것이 현재인 것이다. 구석구석에 그물이 쳐져 있다. 그물 바깥에는 또 다른 그물이 있다. 어디로도 갈 수가 없다. 돌을 던지면 그것은 되돌아 자기에게로 온다. 정말 그런 것이다. 기자는 전력을 기울여서 그 의혹을 추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제 아무리 목청을 높였다 해도, 아니 목청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 기사는 미묘하게 설득력을 잃고 있었다. 호소하는 힘을 갖지 못했다. 그로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의혹일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것은 고도 자본주의의 당연한 과정인 것이다. 그런 것쯤은 다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그런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거대 자본주의가 부정하게 정보를 입수하여 토지를 매점하고 또는 정치적 결정을 강요하고 그 말단에서 폭력배가 작은 신발 가게 주인을 협박하거나 인기 없는 작은 호텔의 경영자를 구타했다 해서 누가 그런 일에 신경을 쓸 것인가? 그런 것이다. 시대는 물에 쓸려가는 모래처럼 계속 흘러가는 것이다. 우리들이 서 있는 장소는 우리들이 서 있었던 장소는 아닌 것이다. 그것은 훌륭한 기사였다고 생각한다. 잘 조사되어 있었고 정의감에 넘쳐 있었다. 하지만 추세는 아니었다. 나는 그 기사의 카피를 호주머니에 쑤셔 넣고 커피 한 잔을 더 마셨다. 나는 이루카 호텔의 지배인 생각을 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실패의 그림자로 뒤덮인 그 불행한 사나이에 대해서. 그에게는 이 시대를 타고 넘을 힘이 없었던 것이다. 추세가 아니다 하고 나는 소리내어 말해보았다. 웨이트리스가 지나가다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를 보았다. 나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다.